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덕수의 박성재도 일단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어디로? 특검 수사 어디로? 인상적인데 내란 공범 혐의에 신병 확보 실패, 호흡 조절 불가피 전망. 후속 수사도 영향권, 약공공세 우려 뭐 등등 적어놨는데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연합 찌라시 이거 환율 얘기도 안 하는 연합 찌라시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바로 넘어가 보면 자 코멘트하고 넘어가 보면 검찰 없앤다고 저래가지고 똥쇼하고 자빠졌는데요. 문재인이 때처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를 따로 돌리는 그것도 3개씩 돌리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는 윤석열이 하고 한동훈이보다 못하다. 넘어가 보고요. 장 팔고 7천만 원 벌려다 눌리면 캄보디아 범죄단체 생지역 뭐야 이거 제목이 희한한데 대포 통장 팔기 위해 캄보디아 가는 청년들 혹해서 넘어가는 범행구조 헤드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거 바람 잡고 하는 애들 있잖아. 잡아 쳐놓고 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따고 계속해서 떠들고 앉아있고 해결도 안 되는데 떠들고 앉아있고 예? 환율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연합질하시고. 빨리 해가지고 뭘 하면 될 거 아니야. 캄보디아 가서 하는 게 안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관련되는 인간들 해가지고 잡아 쳐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행안장관 1등급, 2등급, 이달까지 복구, 연내 모든 시스템 정상화. 결국에는 뭐 10월 안에 해가지고 뭐 복구하니 많이 떠들더니 결국에는 올해 말로 해가지고 복구를 갖다가 올해 안으로 해가지고 다 하겠다 해가지고 쓱 물러나네. 네, 1등급, 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던 시스템 복구는 11월 20일까지 하겠다. 뭐 한 달 안에 다 복구 아니 많이 이러더니 안 되는데 복구율은 43.2%, 등급 복구율은 1등급은 77%, 2등급은 54%, 3등급은 46%, 34%. 알아서 하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뭐 국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무슨 무협지 공화국인데 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넘어가고요. 백혜령, 이거 백혜령 나가서 기존 합수단은 불법 단체. 지기는데 임은정은 팀원들 대견 존경. 뭐야 이거? 별도 수사팀 구성 방침에 백경정 반발. 임은정이는 공정성 강조하면 논란지나. 아이고 역시나 예상대로. 아유,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혜령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경우, 그러니까 백혜령이 올 경우 기존 합수팀을 갖다가 유지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당사자인 백경정이 반발했다. 백경정은 필수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며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지휘부, 경찰지휘부, 검찰, 경찰 모두 마약 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잘 들어간다. 넘어가고 여기 이문정의 이문정이는 합수 팀원들이 대결하다 못해 적용했을 때 뭔 소리야 이거? 아이고 참 코미디다 코미디.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민도 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아이고 웃기다 진짜. 웃긴 거라도 없으면 어쩔 거예요. 세금 받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김어준 처남 차관살 나온 그런 산자위. 이거 K 오음진리교 교주 좋겠네. 차관 처남이 차관까지 되고. 중기장관 기사로만 봤다. 이제 타겟팅 됐으니까 차관은 힘들겠네. 모르지. 이재명의 경우는 뭐 상식을 넘어서는 지금 인사를 하기 때문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현 전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의 제2차관 내정설이 거론됐다. 2차관 직제가 신설되기도 전에 인전 비서관을 위해 차관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 의해서 위인설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이랬는데 또 자리를 만들어서 차관자를 준다면 국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일 아닌가. 잘 돌아가는데. 잘 들어갑니다. 일단 타겟팅 됐죠. 타겟팅 됐으니까 웬만하면 상식적이고 안면 받친다 이러면 안 할 건데 모릅니다. 이재명 인사하는 거 보세요. 예?
니 떠들어? 몰라. 나는 뭐 내 마이웨이야 해가지고 하잖아. 그럼 어디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자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저런 쓸데없는 것들은 뭐 빨리빨리 넘기죠. 그래도 5분이네. 자, 이게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0.36% 해가지고 상승했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4,142.56달러 되네요. 장중에 4,179. 많이 잘 올라간다. 진짜 금덩이는 잘 올라갑니다. 금덩이는 너무 잘 올라가가지고 뭐래 말하기가 힘드네. 잠깐 해가지고 트럼프 닭꼬지 때문에 잠깐 해가지고 저 뭐 조금 내려갔다가 차트 모양도 그런데 해가지고 모양 만들고 있고 잘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금덩이 잘 올라가고 있다. 못지않으면 뭐 금덩이 올라가지고 싫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오르면 못지않으면 좋지요. 뭐 넘어가고요. 내고해 가지고 전 세계 금 생산하는 탑5에 대한 그 뭐 이거 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2024년까지 데이터를 한 건데 간단하게 보시죠. 좀 늘려야겠는데. 네, 보시면 1등이 중국입니다. 1등이 중국인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병행된 거 그 생산량 증가가 8% 이래 된다는데 요 보시면 2010년에 351톤이죠. 예, 톤입니다. 뭐야, 그거. 숫자는 톤 단위로 하는 거고요. 51톤에서 2024년에는 380톤. 그래서 2010년에서 2024년 기간에 8% 증가했고, 2등은 그때 4등 했던 러시아가 이제가지고 203톤이었는데, 330톤. 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러시아는 뭐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개발이야 뭐 밥 먹듯이 할 수 있죠. 하여간에 러시아는 해가지고 지난 15년 14년 동안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 많이 뭐 이 정도면 엄청 올랐는 건데. 하여간에 203톤에서 330톤 되고요. 3등은 그 유명한 호주죠. 호주는 257톤이었는데 284톤 이래 됩니다. 러시아가 지난 14년 동안 63% 오르는 동안 호주는 11% 되고요. 보시면 미국이 2010년에 금 생산을 3등 했는데 5등으로 떨어져 버렸죠. 마이너스 32%. 생산량은 231톤이었던 게 158톤으로 줄어들었고요. 캐나다는 쭉 올라가지고 102톤에서 202톤 거의 더블이 됐네. 98%가 됩니다. 2024년 기준.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리도가 들어가지고 캐나다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금 보유액을 갖다가 싸그리 절단내서 제로로 만들었죠. 트리도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트리도 덕분에 캐나다는 얼마나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겁니다. 트리도 덕분에 외환 보유고에서 금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 바람에 캐나다 자체, 국가 자체로 봐서는요, 어마어마한 손해 본 겁니다. 트리도 덕분에. 하여튼 뭐 생산량은 이래 늘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축하해야겠네. 야, 넘어가고요. 네,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1.47% 하락했습니다. 뭔가 좀 바빴다는 느낌 들죠? 예. 하이가 53.50%, 로우가 50.50% 이래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나온 거는 51.65달러 이래 됩니다. 참고로 이래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짝대기가 좀 길게 나온다. 뭐 어떻게 됐냐? 트럼프 위협이 나온 후에 중국장에서 쭉 빠졌습니다. 은덩이값이 쭉 빠졌다가 금덩이 좀 전에 그 금덩이 오른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금덩이 상승 소식에 상승 약발에 해가지고 반등해가지고 하락폭을 그나마 줄인 겁니다. 이거 하락폭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로세 51.65달러가 됐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된가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24%. 이 차트는 어제 24주가 동안 뭔 쇼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값만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아주 직관적이라서 제가 애용하기는 합니다만 어제 24시간 동안 뭔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릅니다. 이걸 봐서는요. 하이간에 하이가 99.475, 로우가 98.988, 뭐 이래 되죠? 예, 요래 됩니다. 보시면 99.5까지 올라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요래 됩니다. 마무리는 99.028 이래 되고요. 요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찬물을 뿌리는 바람에 어제 나와서 뭐 식용유 타령하고 이랬잖아요. 어제 찬물을 뿌리는 바람에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된 겁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똑같이 어제 또 트럼프가 나서 떠들었다. 우자가 트럼프 타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주중이죠. 또 그 지금이 주초라 할 수 있고 주중이라 뭐 주초라 하면 되겠다.
주초인데 벌써부터 지금 또 빌드업 하고 있다. 이거 타코지 쿨다운 되는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어제 또 나와서 식용유 타령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해가지고 좀 뭐 달러 인덱스 좀 오르려 했는데 좀 내렸지만 추세는 전혀 주세에서는 아이 저저 떨어져 저 뭐야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우짜 개쪽으로 보고요. 자 넘어가고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래 달러가 거진데 예,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24% 하락했는데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0.22%더 싸져가지고 1달러 해가지고 1430.34달러 찍이는데요. 어제 해가지고 요게 우짜가 봤을 때 이게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7시 뭐 8시 하여튼 밥 먹고 난 다음인가 뭐 밥 먹을 땐가 그때쯤인데 1435원까지도 갔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뭐 한은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뭐 해가지고 뭐 정부하고 한은하고 해가지고 뭐 구두 개입했다 이리 떠들었는데 이게 구두 개입 약발이 먹히는 거라고 보세요? 예? 이게 구두 개입 약발이 먹히는 거냐고 이게. 예? 트럼프 아니면 어제 해가지고 더 갔을 것 같은데 1440원까지도 갔을 것 같은데 자 우짜 오늘 이번 주 해가지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원화 1440원 가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구두 개입? 아이고 참나 구두 개입 아이고 뭐 그거 안 된다 얘기한 게 어젠데 하루 만에 절단 납비네. 예, 이어서 엔화 보시면 엔화는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뭐 달러 인덱스 떨어진 만큼 좋아졌죠. 예, 마이너스 0.29% 되고요. 1달러에 151.76엔 이래 됩니다. 엔화는 뭐 달러 움직이는데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네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무슨 구두 개입이고 나발이고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 구두 개입 같은 걸 함부로 얘기하고 척하고 자빠져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일본 중앙은행 가지고 밸런스 시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단위는 엔화고요. 엔화인데 이게 보자 100만 1000만 1억 엔 단위로 해가지고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을 말하기가 엄청 힘든데 하여간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695조 2129억 N 이게 됩니다. 발음도 안 되네. 그리고 피크는 언제 했다? 2024년 8월에 해가지고 764조 8115억 엔 이래 됐고요. 자, 말씀드리면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집니다. 가속화되면서 2015년 9월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대차 제도표는 695조 엔까지 줄어들었고요. 2024년 3월에 피크했는데 우짜가 뭐 이거는 8월에 피크를 찍었는데 3월에 또 피크했는데 3월 피크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1% 감소했지만 일본 중앙은행 BOJ의 일본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여전히 1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우짜가 일본 중앙은행이 2025년 올해 그러니까 9월 말 지난달 말부터 ETF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ETF와 리츠 보유 자산을 연간 42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제가 소개 한번 했죠. 요 계산해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ETF와 리츠 요 자산을 갖다가 연간 42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매각하면요 360년인가 그러든가 그래야 됩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360년.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초완화 통화 정책 울트라 루즈 모니터리 폴리시 요게 이제 끝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돈 쳐뿌리고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 야 이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많은 거를 시사한다는 거, 많은 거를 예상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고요.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일본 쪽은 우짜가 엔화하고 이런 걸 계속 올리는 게 왜 그러냐? 엔화를 사라고 우짜가 그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하고 이거 뭐 일본 중앙은행 이지도 그렇고 이 전부 다 유동성과 관련된 거라니까. 유동성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뿌리던 유동성이 이제 안 돌아다니면 그때부터는 절단 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보시면 차트가 제목이 코퍼 구리가 뭐 공급 부족 단계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차트만 봐도
보시면 2024년에 살짝 늘어났지만 2025년에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2026년에도 마이너스. 자, 이 기사는 2026년에 이제 마이너스 난다, 공급 부족이다 해가지고 나오니까 회색 처리를 한 겁니다.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구리 코발트 생산 업체인 CMO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사업 책임자, 줄여서 CCO라고 하죠. 이거를 또 최고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고, 그리고 CMOC의 거래 자회사인 IXM의 CEO를 맡고 있는 케니 아이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월 1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14일 런던에서 열린 LME 주간 미팅에서, LME가 뭡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죠. LME의 구리 기준 가격이 연말에 1톤에 1만 1천 달러에서 그 많이 오르면 1만 2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침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기사 차트는 어떻게 있습니까? 공급 부족이다. 글로벌 구리 공급 부족이다. 이걸 갖다가 차트로 보이고 있죠.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블룸버그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트럼프 하마스 무장 해제 안 하면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거 이 얘기네. 예, 사망한 인질 송환도 거듭 촉구, 휴전 합의 2단계 당장 시작해야. 요거는 우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라파트하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상대로 예전에 레바논에 있었는데, 레바논에 있었던 아라파트하고 피에로를 갖다가 상대로 뭔 짓을 했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쫓아냈잖아요. 레바논 폭격하고 레바논 압력 넣어가지고 쫓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해가 쫓아낸 거죠.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예,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우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파트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테크트리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 됩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힘으로 밀어내겠다면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하마스 관련된 건에서 이스라엘은요, 큰 그림에서는 완전히 패배자입니다. 이것도 우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짜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배자가 됐느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 넘어가고요. 예. 프랑스 총리의 연금개혁 중단 제안,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 안 한다. 예, 결국에는 물러서는 분위기죠. 전국 불안 타개하기 위해 마크롱 역점 사업 양보한다. 국가 자체로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국가 자체로 보면 2026년에 4억 유로 해가지고 2017년에 18억 유로로 추정된다. 뭐 연금 개혁 중단에 대한 비용이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어쩌가 연금은 정말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연금은 어차피 인구가, 그러니까 부양자가 원래 디자인할 때, 연금 설계할 때 그때에 잡아놨던 비율로 안 늘어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폰지입니다. 예, 무조건 폰지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백날 해봤자 무조건 폰지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연금 개혁 중단 제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안 좋다고 할까요? 분명히 안 좋다 하겠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중국과 식용유 어제 난리 쳤죠. 식용유 등 교육 단절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래 되죠. 예, 예, 이것도 내용 짤래. 요즘 이유미 이름이 계속 보이는데. 예, 뭐 이래 되는데 우짜가 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올또 엑스페리아 또 떠들 것도 있고.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산 대도 불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했고요.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무역 관련 사업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terminating, 그러니까 종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크게 떠들었습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식용유 생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7분 만에 시가총액 4,500달러를 갖다가 증발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예, 넘어가고요. 예, 파월 미 연준의장 양적 긴축 종료 적절한 시점 몇 달 내에 도래한다. 인상적입니다. 양적 긴축 QT 종료 적절한 시점 몇 달 내에 도래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금융계에 있는 인사들이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앞으로 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이 소리가 됩니다. 예,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파월이 해가지고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준비금이 도달했을 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발표했다. 이건 하나 소리고. 하여간에
요거 보시면 향후 수개월 내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를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거죠.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다? 향후 몇 달 내에 뭔 큰 사단이 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친절하게 예고해 주는 겁니다. 파월이 저 한 몇 달 안에 뭔가 이 QT를 갖다가 쪽 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QT 쪽 내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돈 찍어서 뿌릴 거 아니에요. 돈 찍어서 뿌려야 될 정도의 아주 큰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는 걸 갖다가 예고해 주는 겁니다. 파월이 친절하게 예고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향후 수개월 내에 패드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를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 넘어가고요. 네, 이거 해가지고 주식시장 과대평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건데 가지고 간단하게 추가해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월 조사에 그러니까 뭐 똑같이 맨날 우리가 소개하던 FMS죠. 펀드 매니저 서베이 여기인데 10월 조사에 응답한 자산 규모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166명 중 60%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부 다입니다.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응답했고요. 60% 이죽되죠. 화살표로 60%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응답했고, 이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도 비빌 데가 없죠. 예, 비빌 데가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비빌 게 없고, 이 수치는 2000년 닷컴 버블 여기죠. 예, 여기 40%인데 닷컴 버블 때 피크보다 무려 20%가 높은 겁니다.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대평가됐다고 해서 그럴까요? 예? 그래, 답변했기 때문일까요? 기관 투자자들 하고요.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하고 헤지펀드들은 4주 연속 미국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헤지펀드들의 4주 평균 매도 규모는 21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파월 예와서 얘기했죠. 몇 달 안에 QT를 갖다가 절단 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얘기하고 헤지펀드 등 이 스마트머니도 슬슬 물건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고, 예, 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레버리지 2배짜리 땡겨서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던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제 우자가 쿠도 또 자살한 쿠도 우크라이나 크립토 트레이더 얘기도 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UBS에서 흥미거리로 우자가 넣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22분이네. 떠듣고 또 남았는데, 자, 말씀드리죠. UBS에서 글로벌 자산 리포트 2024라는 거 작년에 해가지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리포트 나와있죠.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4 나와있죠. 흥미로워서 우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얘기를 따로 할 게 없는데 영국의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 여기서 말하는 100만 장자의 기준이, 100만 장자의 기준이 뭐냐면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보유자입니다. 그냥 100만 달러가 아니고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무슨 순인지 아시죠? 순자산 부채 빼고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보유자 100만 장자의 숫자가 2023년부터 2028년 사이에 56개국, 요거 뭐 56개국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주요 국가들이 쭉 나온 겁니다. 2023년부터 2028년 사이 전 세계 100만 장자 숫자가 56개국 중에 52개국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나 증가율로 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대만이 여기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좀 처지지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네. 7등으로 되지만 지금 증가율로는 대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숫자 기준으로 했으니까 숫자로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숫자로는 일본이, 미국은 아예 예외입니다. 미국은 아예 예외입니다. 여기서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예외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 차트 기준으로 해서 1등은 일본이고요. 일본이 2023년에 282만 7,956명이었는데 2028년에 해가지고요 362만 5,208명,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2등은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2023년에 601만 명에서 2028년에 650만 명으로 해가지고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만은 순위상으로는 7등이죠. 예, 여기상으로는 7등입니다. 7등이지만 2023년에 70만 8,799명에서 2028년에 115만 8,239명으로 무려 47%가 증가하면서
증가율로는 1등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여기 차트 여기상으로는 우리나라가 8등이죠. 한국, 사우스코리아 8등, 한국은 8등으로 2003년에 우리나라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이 129만 5,674명이었는데 2028년에 164만 3,799명으로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가율로는 우리나라는 여기로는 8등인데 증가율로는 6등입니다. 6등. 그리고 차트에 없는 미국은 어떻게 된다? 2023년에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다? 2195만 명인데 2018년에 2542만 명으로 약 16% 증가하면서 100만 장자 숫자에서는 여전히 이건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국가 부채에서는 또 일본이 또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싹 빠지잖아요. 맨날 똑같이 여기에서도 100만 장자 숫자에서 미국은 아예 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1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사 대상국 중에 유일하게 100만 장자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게 어디입니까? 영국, 네덜란드 여기인데 네덜란드는 2023년에 123만 명에서 2018년에 118만 명으로 마이너스 4% 감소하고요. 영국은 뭐 어마어마하죠. 2023년에 306만 명, 100만 장자가 306만 명인데 2018년에 254만 명으로 무려 마이너스 17%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만 장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방 세계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속도로 영국을 갖다가 떠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현재 노동정부 말이 잘 안 나네. 하여간에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습니까? 복지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노동당 정부죠. 복지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 중 누굽니까? 100만 장자 같은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떠면서 사실상 경제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고액 납세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뭐 돌리고 있죠? 국적 포기세라는 걸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선진국들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미국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점점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겠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어제 우짜가 예약해드린 엑스페리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재밌어가지고 우짜가 따로 뺐는데 분량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빨리 말씀드리죠. 벌써 또 시간도 27분이고. 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있는 광둥이죠. 광둥. 광둥에 있는 반도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한 결정만 보면 넥스페리아 건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인 CEO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중국인이 아닌 이사에게 의결권을 넘기고 중국 회사 주식을 갖다가 제3자 수탁자의 통제하에 두었는데 해당 조치를 뭘로 했습니까? 상품 가용성 법이라는 걸 갖다가 통해서 했죠. 어제 그 기사에다 UPI 기사에 해가지고 우짜가 상품 가용성법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상품 가용성법은요 유사시 빵과 연료 배급 등을 위한 뭐 딱 봐도 유사시에 빵하고 연료 배급 이게 뭡니까? 전시 비상사태법입니다. 이게 상품 가용성법 자체가 전시 비상사태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엑스페리아 이거 경영권을 갖다가 완전히 가져오는 거 이게 그 정당화되었습니다. 물론 우짜가 어제 코멘트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중국으로부터 침략 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침략은 안 당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가용성 이거 전시 비상사태법을 쓴다는 게 조금 아다리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에 물론 네덜란드의 조치는 중국 모 회사의 모든 자회사를 미국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는 트럼프의 새로운 50% 룰, 50% 룰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유럽이 워싱턴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여진 서방의 자해질처럼 여러 측면에서 재앙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유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왜? 자신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압류될 기라는 걸 알면서 수십억 달러짜리 리스크를 감수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우크라이나 전 때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 해가지고 그 제재해가지고 동결하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이걸 합니까? 안 하죠. 자, 두 번째 중국의 보복을 초래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직원 숫자만 1만 4천 명을 보유한 넥스페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네덜란드의 움직임 말이죠.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목격된 것처럼 유럽은 또 한 번 자의지를 보여주면서 전략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요거 제대로 하려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유럽이 유럽 자신을 위해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시각을 좀 넓게 보면 넥스페리아를 두고 벌어지는 일은 네덜란드 정부의 규제 조치를 넘어 서방과 중국 간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행정적 처리하고 국가안보 위협 때문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행정적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허점이라고 보십니다. 허점. 행정적 허점하고 국가안보 위협 때문에 개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방 칩, 그러니까 반도체 등등 이런 서방 칩 기술에 중국이 설치한 백도어를 이제 차단한다. 잘라낸다.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넥스페리아는 본사만 유럽에 두고 있을 뿐 사실상 이 회사는 중국 윙테크의 소유지요. 예, 윙테크의 소유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노하우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되죠. 관련된 법으로 또 뭐가 있냐, 법이라는 게 그렇고 관련된 게 뭐가 있냐 또 말씀드리면 넥스페리아 기업 의사 결정 과정을 동결하고 중국의 CEO를 해임함으로써 네덜란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즉 사실상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테크 기업을 사실상 네덜란드 국유화했고요. 완전한 인수는 아니지만 유럽이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허세를 부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넥스페리아 건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심의하는 미국의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CFIUS가 있는데 이거와 같은 강경한 논리를 갖다가 내세운 게 바로 넥스페리아 건인데 기업으로 인해 잠재적인 전략적 위협이 제기될 경우 국가가 개입한다는 논리를 유럽이 채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의 이면에는 당연히 누구의 압력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압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압박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ASML 있죠. 네덜란드의 경우 ASML의 하이엔드 칩 제조 장비가 베이징,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넥스페리아 이 건에 대한 이번 조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이 단순한 무역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을 통해 서방의 전문 지식을 흡수하는 걸 막겠다라는 그 얘기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봐서는요 그러니까 정보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 방화벽이다, 인포메이션 파이어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넥스페리아 건은 유럽의 사고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립적이고 무역 중심적인 블록, 그러니까 유로존이죠. 여기서 벗어나 국가 또는 집단 안보가 위태로울 때 시장에 직접 개입할 의향이 있는 전략적 행위자, 스트래티지 액터로 유럽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칩 생산을 허용하면서 기술은 보호하면서 경제적 역풍이나 공급망 혼란을 피하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가만 아니지. 중국은 넥스페리아 건을 심각한 긴장 고조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고 특히 이거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조치에 대해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윙테크의 불만 제기를 통해서 현재 베이징이 얼마나 열받아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페리아 건은 중국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응 조치가 히토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분야들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반발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네덜란드, 더 나아가 유럽은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전략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서방은 중국의 영향력이나 기술 접근이 가능한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 건은요, 그저 그런 이벤트가 아닌 지정학적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넥스페리아는 기업과 국가 안보 간 경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 사례 또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1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